이동희의 체제전쟁, 그리고 부제로서 백년전쟁의 저 위에 써있네요. 백년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부경대학교 신명호 교수께서 나와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3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가 그 백년 전쟁의 서막 이렇게 돼 있고 김구와 이동희의 체제 전쟁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이만큼 보여야 되니까 저쪽으로 저쪽에 계시는 게 낫지. 오른쪽으로 쌓아주시는 것이 하겠어요. 인터넷에 그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교수님 가운데로 오세요. 좀 뻗어 오세요. 이거 어려운 네네, 괜찮나요? 네. 그 인터넷에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유럽에서 있었던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그 민족문화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만든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제 검색하면서 봤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한국 근대사 연구소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백년 전쟁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이게 아니라 아주 그 혐오스러운 극혐 존재로다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년전쟁 2편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찐따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세부 내용을 떠나서 그 관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극혐의 인물이냐, 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찐따 같은 인물이냐, 그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렇게 쓰는 방식을 사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사관이 뭐냐면 친일과 반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현대사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하고 또는 논평할 때 그 기본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암만 업적이 있다 그래도 현대사 연구자들이 저 양반은 친일파들을 쓴 친일파 대장이야. 이러면 그냥 한국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극혐 존재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죠. 만주에서 특무대하면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대. 이러면 뭘 했다고 해봐야 그냥 끝장입니다.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이 현대사 프레임을 깨야 되겠다. 저것이 잘못돼서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현대사 프레임을 아마 좌파가 만든 이유는 그런 프레임 전에 한국의 현대사를 보는 중요한 프레임이 우파에서는 친공과 반공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현대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친공과 반공이라는 프레임이 친일과 반일이라는 프레임에 맥을 못 춥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저 백년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영화를 보고 아우 저 빨갱이들 아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빨갱이라고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야 이 토착 외구야 이렇게 반응하면 아마 힘을 못 쓰고 나 외구 아니야 나 친일파 아니야 변명하기 아마 아주 바쁜 것이 지금 한국의 현상이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이 현대사 프레임이 좌파에서 만든 지금 현대사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깨지 못하면 아마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백선엽 장군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불문곡직하고 친일파 이러면 참 대항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일 반일이라고 하는 이 좌파들의 현대사 100년을 보는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거는 진리로 역사적 사실로 깰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 100년, 현대사 100년의 핵심 키워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거를 객관적으로 찾아내서 그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친일 반일이라고 하는 저 비역사적인 그 좌파들의 그 현대사 프레임을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사의 그 5천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5천년은 단군조선부터 대한제국기까지 5천년 역사가 기본적으로 농업사에 기반한 군주제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대한제국 만들기 전에 가장 선진적인 우리 그 정치 운동을 했던 개화파, 또 독립운동, 그 독립협회 만들었던 서재필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군주제 하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년 동안 군주제라는 걸 깬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5천년 중에 언제 누가 군주제를 끝장내고 농업사에 기반한 이 농업문화를 끝장내고 이 자유 이 기업, 이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천에 기획을 해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그 사람의 처음 원칙은 뭐냐? 어떤 식으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요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발달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되고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초심, 처음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이 이런 원칙에서 만들어져서 이런 도전을 거쳐서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앞으로 친공과 반공이라고 하는 좌파의 이 현대사 100년의 프레임을 깨고 이것이 진짜 진정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도 미래로도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저는 사실은 조선시대 전공자입니다. 현대사 전공자가 아니고 요새 제가 답답해서 현대사 이 고려공산당 또 이 식민지 시대 그리고 이 뭡니까 자유민주 체제 관련된 쭉 논문을 보면서 한국사 현대 그 한국 현대사 전공자들이 지금 거의 100% 젊은 아이들도 이 뭡니까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이 기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모든 인물과 사건을 연구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깰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자유민주 체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기획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쭉 찾아볼 때 한국 현대사에서 5천년 지속된 군주제, 5천년 지속된 농업사회를 깨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됐다고 최초로 기획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호 선생 들어보셨? 처음 듣는 건 아니시겠죠? 그죠?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상했을까? 그러면 5천년 지속된 이 군주제를 깨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정착시킬까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야죠. 그죠? 그 단체가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신민회는 들어보셨나요? 네. 신민회 이 이름 자체가 매우 그 중의적입니다. 신민회라고 하는 이 신민회라고 하는 유분만 보면 신은 새롭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민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지요. 원래 저 신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유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면 유교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성. 이건 뭐냐면 유교의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유교 사회에서 리더들이 읽는 책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명명덕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이 마음속에 있는 밝은 덕을 밝혀서 그걸 통해서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상사회를 만든다. 이게
유교 사회, 조선왕조 500년간의 기본 유교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저 신민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이 양반은 그러면 유교의 대학 이념을 가지고 신민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전혀 현대적이지 않죠. 오히려 유교의 그 대학 그걸 가지고 신민을 하겠다는 것이냐? 대학의 신민은 딴 게 아닙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삼강 오륜을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유교 국가 이런 거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면 이 양반이 말하는 이 신민회라고 하는 신민은 뭐냐? 요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 사건이 한국사 5,0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신민회 구상 속에 이름과 방법론 속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저분은 평안도 사람입니다.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자, 여기 근데 보면요. 명칭은 대한신민회입니다. 이 당시 뭐냐면 1907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대한제국이 아직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국에서 자유민주 체제에 입각한 민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회명과 위치. 이 조직의 이름은 본회의 명칭은 대한신민회로 정한다. 대한신민회죠. 이 대한신민회가 주도가 돼서 3.1 운동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그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입니다. 그 헌장의 일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겁니다. 그 사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그대로 들어갔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만들고 그거를 헌법으로 규정하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최초로 누구냐? 이 신민회를 만든 안창호라는 거고요. 그것이 조직된 것이 바로 신민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그 본회 총회소가 본부겠죠. 신민회 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둔다. 총회가 어디 있냐면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지 않아도 이 미국 그 민주주의 체제를 모델로 한 어떤 체제겠구나가 저절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나요? 그죠? 자, 근데 요것보다도 뭐냐면 사실 한국사 100년간의 싸움은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저 레닌이 주장한 소비에트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거의 싸움이 아직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안창호가 미국에 가서 1902년에 미국 갔거든요. 거기 가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난 걸 보고 안창호 그분은 이제 조선은 끝났구나. 대한제국이 사실상 망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많은 유학자분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의병은 저 같은 이제 역사가의 눈으로는 그 의병들이 만약에 성공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권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뭐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고종한테 권력을 줘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진보나 뭐가 없죠. 그냥 대한제국의 회복이죠. 그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이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야 고종이 있는데 고종 지키고 새로운 체제에 새로운 나라 만들자 이런 생각을 차마 하질 못합니다. 말을 하면 이 역적 같은 놈, 인정머리 없는 놈 이런 이야기 듣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안창호가 미국에서 이제 군주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설사 독립을 해도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해도 더 이상 군주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여기 끝에 보면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문명국을 성립시킨다. 저 자유문명국이 무엇이냐면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창호가 저 유교적인 신민이라고 했지만 저건 유교적 방식의 신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해를 하셔야 3.1운동 이후 이루어진 그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본회의 목적은 우리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 자, 지금 안창호는 한국의 부패한 사상이라 했습니다. 저기에는 유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동학이 저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선생님들 동학을 잘 발전시키면 거기서 자유문명국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동학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동학에서 유교를 열심히 연구하면 저기서 저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 저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상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한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 사상 샤머니즘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면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뭐냐면 한국 5천년을 주도했던 그 어떤 사상이든 전통 사상 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주의 사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려면 슬픈 일이지만 전통 사상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가능합니까? 전통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다 갖다 연결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그 역사 조선시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 전통 문화 속에서 뭔가 우리 근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 있지 않을까? 막 갖다가 넣고 싶거든요. 근데 안창호는 한마디로 딱 끝냈습니다. 부패한 사상, 부패한 습관. 우리 한국사 5천년 동안 있었던 전통 사상과 전통 문화 가지고는 그거 다 썩었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유교 안 된다. 동학 안 된다. 불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고요? 샤머니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자유문명국을 만들겠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 사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있습니까? 미국식 기독교, 미국식 자유주의 사상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주 까놓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돼 있어요.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그러면 그 전통 사상이 다 그러면 안 된다면 뭘 가지고 혁신시킬 건데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안 듭니까?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숨어 있는데 안창호는 우리 5천년 동안 한국사에 있었던 어떤 사상이나 문화 가지고도 자유 문명 국가가 불가능하다. 그럼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뭡니까?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공격을 받겠습니까? 선생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선생님 20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두 사람 중요한 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구 이동이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급하게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을 유신시켜. 유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유교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유신이 동양에서도 많이 나오죠. 메이지 유신. 또 한국 사람들 기분 나빠하는 분들인데 10월 유신도 있고 뭐 유신시켜 쇠퇴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 이게 뭐냐면 전통 사상에 입각한 전통 교육 그리고 농업에 기반한 농업 산업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문화에 입각해서 교육을 새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산업 저 뭐냐면 근대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죠. 유신된 국민이 통일 연대해서 유신이 된 자유문명국을 성립시킨다. 저 자유문명국이 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가 1907년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전통 시대의 군주제 끝장내야 되고 농업 시대를 끝장내고 근대 자본주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설득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민족 운동을 하던 주요 그 지도자들을 다 포섭을 했습니다. 거기 포섭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이동희. 근데 이때 이승만 이분은 어디 있었냐면 1907년이면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10년 한일 병탐이 된 이후에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왜 저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안창호에서 저런 운동이 시작됐느냐? 전통을 끊는 자유민주주의 그 운동이 왜 저기서 시작됐느냐? 저거는요, 19세기 되면 그 고종 정한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연해주로, 간도로, 그 하와이로 생활 난민 많이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저 시대의 그 우리 독립운동이나 이것이 저 난민들하고 아주 직결되는데요. 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 갔냐면 경기도 사람들하고 황해도, 평안도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야 그렇게 살기 힘들면 미국 이민 가서 돈 벌라 그래서 하와이에 이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민 사회가 한국에서 가보고 야 우리가 살았던 이 군주주의 유교 사회 이거 안 되겠구나. 새로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각성하고 이걸 조직한 사람들이 미국 이민 사회입니다. 미국 이민을 갔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창호도 왜 미국으로 한다면 거기 평안도 사람들이 많아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평안도 사람들 중심으로 교포 사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1907년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 신민의 주류 세력은 누구냐 그러면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저 이승만이 아니라 안창호를 키워서 독립된 국가에 뭘 만들고 싶었을까요? 대통령을 만들고 싶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미국 쪽을 중심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동이 한국 현대사의 시작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기 그 가장 많은 그 이민이 간 곳은 어디냐면 요 러시아 쪽 연해주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백두산 그 동쪽 있는 곳을 북간도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어느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갔냐 그러면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요?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요. 함경도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선팔도 사람들 인심을 논하는데 이전투구입니다. 개쌈하는 아주 거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할 때 가장 거칠고 과격한 이 무력 투쟁을 주장한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이고 그 노산을 대표한 사람이 바로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07년 저 신민회가 그 설립되었을 때 각 도의 대표를 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함경도 대표가 이동입니다. 황해도 대표가 김구입니다. 이 기호 대표가 이승만입니다. 제가 다 지금 존칭을 생략해서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평안도 대표가 누구겠어요?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이 네 사람이 사 거두고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그 임시정부터 이 현대사를 끌어오는 주력입니다. 그런데 신민의 단계에서는 이 네 명의 공이 다 기독교를 통한 이 근대 민주주의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안창호가 추구한 자유민주주의 방법은 뭐냐면 한 손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듭니다. 한 손에 뭐냐? 저 교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서류 요거를 애국계몽 운동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기독교 사상과 이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이 학교 서류를 들고 애국계몽 운동을 추구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실력 양성 농자 또는 애국계몽 운동 농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 독립운동 그리고 자유민주 그 운동을 하다가 언제부터 갈리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같이 신민회에서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그리고 이승만과 더불어서 같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입각해서 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던 이 함경도 대표 이동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한일 합방이 된 다음에 해외로다가 망명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함경도 사람들이 많은 데가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연해주로 갔습니다. 연해주로 갔는데 연해주 분들 북한도 사람들도 다 그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 만들고 다 신민의 노선으로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레닌이 1917년 러시아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성공했을 때에 그 연해주에 이민 간 사람들은 1860년대에 갔기 때문에요. 1910년대쯤 되면 벌써 2세대, 3세대가 나옵니다. 그 2세대, 3세대 중에는 레닌이 만든 그 공산당 이름이 뭐냐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인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레닌과 더불어서 열렬하게 그 볼셰비키 혁명을 한 한인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레닌 공산당의 간부가 된 그 유명한 그 2세대 그 공산주의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를 김 알렉산드라라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못 들어봤죠? 네, 그래서 끝을 내자고 하면 저 김 알렉산드라가 저 이동희를 설득해가지고 공산당으로 만들어서 저 때부터 이동희가 새로운 이동희의 목표는 뭐냐면 소비에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고려공산당 만들었고 저걸 이어서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만들고 그거 지금 이어서 김일성의 그 북조선 노동당이 쭉 소비에트 체제를 가지고 오는 건데 저분이 뭐냐 그러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입니다. 초대. 그래서 저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이승만과 김구로 대표되는 자유민주 체제 진영과 1919년부터 지금 이상으로 또는 해방 직후에 좌우 투쟁 이상으로 격심한 노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그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소비에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100년 전쟁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제압할 것이냐? 조금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 100년간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고 꾸려온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 자유와 문명입니다. 자유와 문명. 그래서 한국사 100년을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와 반자유, 문명과 반문명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반일 프레임으로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요. 지금 일본이 우리의 적에서 지금 우방국이 바뀐 지가 얼마인데 지금 친일 반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사 100년을 제대로 보고 자유 대한민국을 앞으로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키려면 자유와 반자유. 누구를 딱 볼 때 너는 자유를 위해 싸웠니? 아니면 반자유를 위해 싸웠니? 너는 문명을 위해 싸웠니? 반문명을 위해 싸웠니? 이동희 평가도 똑같습니다. 반일이라는 면에서 보면 위대한 반일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분을 잣대를 너는 자유를 위해 싸웠어? 반자유를 위해 싸웠어? 그러면 저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반자유 진영에 속하는 아주 혹독한 이제 그 평가를 받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방향 달리 그 질문을 한 분만 딱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간단히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네. 백교수님. 김구 선생님이 왜 문명과 자유를 위해 싸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 네네. 그거를 네, 말씀하시죠. 네, 김구 선생님이 왜 자유와 문명을 대표하는가를 설명해 왜 주셔야. 이승만과 그 이동희 사이의 체제 전쟁이 아니고
왜 김구와 그 이동의 체제 전쟁이냐 하면 그 상해 임시정부는 형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가서 계속 계셨거든요. 상해 임시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 간 거는 한 반년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정도. 나머지 기간을 상해 임시정부 안에 있는 저 소비에트 축구자들과 끝까지 싸우고 그 사람들과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몰아내고 저 사람의 그 뭡니까 그 비서를 죽이고 뭐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해방 직후 막 그 좌우 그런 투쟁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하는데 그 대표가 저 이동희하고 저분은 이제 소비에트 대표죠. 김구 선생은 우익 대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표. 그래서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그 갈등을 했다 해서 김구를 이승만의 적으로 몰면 안 됩니다. 김구는 아주 완벽한 그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김구를 만약에 뭡니까 사회주의 진영으로 보면 너무나 큰 자산을 버리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명실상부한 자유 진영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임시정부 때는 그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자유 진영의 그 수호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작부터 다시 터지는 질문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그리고 여기